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8월 1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고 진행해볼게요.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시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시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그 다음은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 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녹음을 하고 편집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야기할 때 파열음이라고 하죠. 뱉는 발음을 할 때 마이크를 통해서 막 퍽 소리가 들어가는 그게 지난 회차에 유독 좀 심하더라, 이런 그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그 빅토리 이야기할 때 심하게 그렇게 들어간 것 같던데, 마이크를 제가 기존에는 완전 이렇게 입 정면에다가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입에서는 좀 멀어지게 비스듬하게 두고 오늘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릴 작품이 많아서 좀 이것부터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공지에는 없는데 이야기할 작품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정식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봤어요,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그 넷플릭스에 공개된 크로스랑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폭군,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 그냥 봤다, 요 정도. 두 작품 다 보고 나니까 굳이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폭군 이야기 자세히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세히 이야기할 게 있는 작품인가요? 폭군이? 폭군이 뭐 길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브래드 디카프리오 님이 가오만 오지게 잡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폭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폭군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제 느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액션이 상당히 좀 잔인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뭘 느꼈냐면은, 와, 단순히 그냥 피만 튀긴다고 해서 되게 잔인하고 좋은 액션씬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 폭군을 통해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했던 다른 액션 영화들 있잖아요. 황야나 범죄도시 이런 것들이 이 폭군을 보고 나니까 와, 액션 졸라 잘 찍은 거구나. 그게 범죄도시랑 그 황야 보면서도 막 욕했는데, 와, 폭군을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와, 황야랑 범죄도시는 선녀구나. 진짜 노력해서 찍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막 피 튀고 막 도끼로 머리 찍고 되게 잔인한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쾌감이 없어요, 액션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액션씬이 그냥 단순히 막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어두워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맞게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느낄 때 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따가 이야기해드릴 뭐 에어리언 로물루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둡기 때문에 되게 공포스럽다든가 그 의도된 어두움을 통해서 주는 연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 폭군에서 어두운 거는 그냥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느낌이 딱 들었고, 이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 작품상에서 나오는 이 폭군의 약점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 폭군의 약점이니까 일부러 최대한 빛을 좀 자제를 해서 좀 어둡게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깊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같진 않고, 액션이나 어떤 특수 효과 같은 거에 자신 없으니까 그냥 어둡게 처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몰입이 안 됐던 거는, 마녀 세계관이라고 공표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마녀 시리즈의 스피노프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가 된 건데, 이게 기존의 마녀 1, 2에 나왔던 그 배우들을 다른 배역으로 캐스팅을 해서 쓴 배우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같은 세계관이라면서 같은 배우를 이렇게 다른 배역에다가 써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녀 1, 2에서 봤던 배우들이 한두 명 정도 나왔을 때는 저 인물들이 그 마녀 1, 2에서 봤던 인물들의 과거인가? 과거에 뭔가 사연을 그려줄 모양인가 싶었는데, 이게 비슷한 배우들이 여러 명 나오고 또 막상 내용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 마녀 1, 2에 나왔던 캐릭터랑은 아예 다른 캐릭터를 그분들이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캐스팅을 이렇게 했지? 캐스팅이 잘 안 되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녀 시리즈가 마녀 1편에서 김다미 배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신인 여자 배우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신인 여자 배우를 좀 띄워주는, 그러니까 좀 밀어주는 그런 그 성격이 좀 있죠. 폭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녀2는 영화 자체가 워낙 실망스러운 작품이라서 새로 캐스팅된 그 여배우가 눈에 막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고, 이번 작품에서도 뭔가 아까 그 제가 이야기했던 액션씬이랑 같은 결이에요. 뭔가 몸에 문신도 많이 하고 잔인한 액션도 많이 보여주고 욕도 쓰고 담배도 피우고 뭔가 센 척하려는 그런 느낌은 보여지는데, 그게 막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자 주인공의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진 않더라. 그리고 찐 광기라기보다는 그냥 센 척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요즘 하는 말로 하면은 이 김다미를 추구미로 뒀는데 이 도달미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평행우주의 내용인가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이거 멀티버스인가? 이 스피노프라더니 멀티버스 작품인가? 하우스님이 어두운 거는 원가 절감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뭔가 특수효과나 이런 액션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둡게 처리해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김강우, 김선호, 차승원 배우를 또 데려다 썼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볼만했던 게 김선호 배우랑 차승원 배우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김선호 배우는 귀공자에서 했던 비슷한 결의 연기를 하고 있고, 차성원 배우도 다른 작품에서 보여줬던 그 비슷한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느낌의 연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두 배우가 그나마 이 작품에서 좀 하드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바님도 여주인공 빼고 조연들이 더 잘하는 맞아요. 제가 저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승원 배우나 김선호 배우가 아니었으면은 더 많이 실망스러울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초인들끼리 액션씬 막 나오는데,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냥 막 치고 받고 막 부서지고 내동댕이 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액션 장면이 멋있게 보였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신가님이 좀 우라카이 박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속된 말로 우라카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막 나쁘게 본다거나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저는 작품을 볼 때 어디서 봤는데 그 작품에 나왔구나, 이 정도지, 다른 작품의 요소들을 가져다 쓰더라도 좀 본인만의 영화의 결에 맞게끔 좀 재가공을 한다거나 적시적소에 좀 잘 쓰면은 그게 뭐 어디 문제겠냐마는, 이번 폭군을 보면서 박훈정 감독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에도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폭군의 컨셉이 이게 뭐지 싶었는데 주사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베놈이더라고요. 그냥 베놈이잖아. 베놈이랑 뭐가 달라. 그냥 K 베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걸 보여준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뭐 마녀 세계관이랑 뭐 합쳐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릴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있지만 마녀 1, 2 전부 다 흥행 잘 됐고, 이 폭군도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됐을 때 글로벌 지금 2위인가 그렇게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훈정 감독이 이번에 쭉 영화만 내놓다가 드라마 시리즈로 내놨잖아요. 박훈정 감독이 마녀를 영화로 내놓을 때 사람들이 이거 차라리 드라마로 만들지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드라마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면 드라마로 만들지, 드라마로 만들면 영어로 만들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박훈정 감독도 참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작품이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박훈정 감독이 아무래도 영화 제작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40분짜리를 4부작으로 나눠야 되는 요런 방식은 좀 서툴지 않았나. 폭군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 크로스도 오늘 애가 일찍 자가지고 뭐 1시간 40분짜리길래 그냥 방송 키기 전에 잠깐 틀어놓고 봤거든요. 지금 크로스가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냐, 너무 성의 없게 만들었다, 막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만든 영화다, 막 명작이다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좀 과하게 욕 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조 시리즈 있잖아요. 그 공조 시리즈랑 뭐 비슷한 그런 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절 극장가 노려가지고 그냥 제작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조 시리즈가 뭐 추석 명절 때마다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관객몰이를 잘 하고 있는데, 그게 관객들이 뭐 많이 본다고 해서 뭐 좋은 작품이 아니듯이 뭐 크로스도 그런 비슷한 결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보고 나니까 이거 그냥 기존에 하려던 대로 추석 때 극장 개봉했으면은 뭐 물론 욕은 많이 먹었겠지만 그래도 이 추석 연휴 때 가족들끼리 손잡고 이제 남녀노소 다 같이 섞여가지고 극장 갔을 때 저 뭐 황정민 나오고 염정아 나오니까 적당한 그 개그도 있고 적당한 액션도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까 저거 보시죠. 극장가에서도 선택받을 확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극장에서 봤으면 엄청 열받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로 보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한 것도 맞고 액션씬도 어떤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야 이거 너무 쉽게 찍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총을 난사를 하는데 막 따로 엄폐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대놓고 걸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총 막 난사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빌런이랑 마지막 대결을 할 때도 너무 밋밋하지 않나, 마지막 대결 치고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폭군도 그렇고 지금 크로스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그렇게 욕했던 그 황야랑 범죄도시는 액션 진짜 잘 찍은 거구나. 그 생각이 이 폭군이랑 크로스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주인공은 총알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놓고 앞에서 쏘고 있는데 그냥 안 맞는 뭐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좀 너무 심합니다. 그 주인공 버프가 어느 정도여야 그냥 웃으면서 봐주지,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리볼버에서도 이제 언급될 배우긴 한데, 정만식 배우가 크로스에서도 진짜 감초 역할 잘 하더라고요. 이 정만식 배우는 진짜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임가님이 크로스에 비하면 황야는 본 시리즈급입니다. 뭐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집중해서 뭐 1시간 40분 동안 쭉 볼만한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가족들끼리 있으면은 그냥 주말에 이렇게 다 모였을 때 거실 TV로 틀어놓고 그냥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좀 하면서 뭐 그렇게 보기에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너그럽게 봐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잘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두 작품 덕분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영화 이야기로 채워가게 되네요. 그리고 리볼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텐데, 이 리볼버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도 계시는 임가님이랑 리볼버를 같이 보러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감상했던 그 상영관에 관크가 빌런이 동시에 3분이 계셨어요. 야, 이게 제가 한 명씩은 만나봤어도 3명을 한 번에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셨냐면은, 첫 번째는 그 기침을 하는 아저씨였는데, 기침 할 수 있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기침이 그냥 이 기침이 아니라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기침 소리가 진짜 기침을 이렇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인간님 진짜죠. 기침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토할 듯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이 아니라 진짜 토하는 걸 참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영화 상영 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렸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마 이 극장 자리가 있으면은 이게 엉덩이를 최대한 그 좌석 앞에 걸쳐놓고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 있었나 봐요.
이게 두리번두리번 거렸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 아저씨가.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랬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결혼 전에 총각 시절 때는 좀 패기가 넘쳤거든요. 영화를 보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이야기를 하든가 제재를 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저씨가 있었는데 너무 역대급이어가지고, 맞아, 저도 취하신 분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놀랍게도 영화 관람을 해냈습니다. 그 아저씨가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화를 내기보다는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참, 뭐 이런 식으로 헛웃음을 지을 정도로. 이제 그런 아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명만 말씀드린 겁니다.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저랑 임가님 바로 앞좌석에 그 남녀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커플 중에 여자분이 그 영화 상영 중에 휴대폰을 꺼내셨는데 단순 메시지 확인 잠깐 하고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계속 뭐 메신저도 하고 뭐 SNS도 하고 웹서핑도 하고 그냥 우리 카페에서 휴대폰 쓰듯이 계속 휴대폰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 자리에서는 그분의 그 휴대폰 불빛이 그렇게 막 방해받는 시야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임가님은 완전 정면으로 눈뽕을 맞는 위치에 계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쇼츠도 보더라고. 아니, 영화를 보면서 쇼츠를 보고 있더라고. 제가 아는 임가님도 되게 순둥한 분이세요. 되게 너그러운 사람인데 임가님도 너무 열받았는지 그래도 최대한 정중하게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툭툭 치면서 저 휴대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남아 분이시더라고요. 그 남녀 커플이 다 동남아 분인데 제가 처음에 신경을 안 쓰다가 인간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도 계속 보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온몸이 문신이에요. 그 남자 여자 둘 다 온몸이 문신의 동남아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건드렸다가 좆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그냥 놔두자. 근데 인간인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뭔가 촉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의문은 그분들이 왜 자막도 없는 리볼버를 보러 와가지고 아니 왜 자막도 없는 하필 그 리볼버를 보러 와서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었을까. 참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하필 리볼버를 보러 왔을까. 자리를 옮길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는데 네, 안 했습니다. 네. 자리를 옮기면은 뭔가 우리도 관크가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창욱 배우의 팬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제 2명입니다. 마지막 1명이 남았는데 사실 이분은 좀 정말 애매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입장하실 때부터 뭔가 저분은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었는데 말씀도 좀 횡설수설 하시고, 그리고 왜 동작 같은 것들도 일반 사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이 혼자서 이렇게 오셨길래 좀 특이해서, 그리고 자리도 저희 바로 뒷자리였어요. 특이해서 좀 눈여겨봤는데 사실 이게 장애가 있는 분이라 대놓고 광크라고 욕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분이 영화 상영 시간 내내 계속 비닐 같은 거에서 뭘 계속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뭔가 계속 그 비닐 소리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 뒷자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계속 부시럭부시럭 했다가 드실 때도 그냥 안 드시고 그러니까 뭔가 부시럭거리면서 드실 때도 그냥 안 드시고 되게 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좋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제 자리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극장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셨다가 이거를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가실 때도 그냥 얌전하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단 밟을 때마다 쿵쿵쿵쿵 밟으면서 나가시는 뭐 그런 분이셨는데, 장애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좀 섣불리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든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영화를 보는데 지장을 주시는 관객이 한 상영관에서 동시에 3분을 만나는 경험은 제가 영화관을 몇십 년을 다니면서도 처음 한 경험이어가지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헤라님이 4D로 보신 거냐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리볼버를 감상을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볼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관객들의 혹평 속에서 지금 흥행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리볼버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게 개봉 전부터 좀 많은 매니아들을 가진 영화 무례한의 오승국 감독의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그런 작품이죠. 근데 막상 개봉을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좀 싸늘했는데 저는 일정상 개봉 첫 주에는 보지 못했고 개봉 2주차 때 감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럭저럭 볼만했습니다. 대본을 쓰면서도 어려웠던 게 이게 진짜 볼 때는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그냥 볼만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 나쁘지 않았는지 왜 볼만했는지를 글로써 말로써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딱히 이게 뭔가 포인트를 찝을 것들이 좀 두루뭉술한 거예요. 그냥 느낌이 괜찮다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신가님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승국 감독님은 서사에 아예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턱턱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1조건은 저는 무례한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비교군이 없어요, 이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실망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례한은 좋았는데 이 이야기를 항상 꼭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례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습니다. 참고로 무례한은 다음 주 목요일날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룹워치 기능으로 함께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무례한을 보시고 이 같은 결의 작품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직 무례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비교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무례한의 장르가 범죄, 멜로, 느와르, 하드보일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이 리볼버는 저 장르에서 멜로를 일단 빼야 되고 그 멜로가 빠진 자리에 블랙 코미디를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예고편을 포함한 마케팅도 뭐 이런 맥락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저 역시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이 장르가 범죄, 느와르, 하드보일드, 액션, 복수극 뭐 이런 영화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혹평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런 장르 아니다 이런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이제 뒤늦게 본 입장에서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실망 포인트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 예고편이나 기존의 마케팅하는 그 결을 보고 뭐 기존의 무례한과 비슷한 장르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좀 발빠르게 감상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고편이나 마케팅이 복수극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이건 복수극이 아니거든요. 복수가 아니에요. 이 엔딩까지 가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심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주인공이 그 가해자들에게 막 처절한 복수를 하고 좀 사이다로 끝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도연이 맡은 그 캐릭터가 끝끝내 복수라고 하기에는 별다른 데미지를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주는 게 있어도 먼저 그쪽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한 거지 이게 전도연이 작정하고 니들 내가 뭐 바닥으로 끌어내리겠어 라고 하면서 아득바득 뭔가를 막 하지 않거든요. 이제 전도연이 아득바득 악을 쓰는 그 포인트는 복수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내가 약속받은 거를 받아내기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니들이 약속만 지키면은 그냥 진짜 없는 듯이 살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복수극을 기대하신 분들은 당연히 뭔가 좀 슴슴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을 크게 관통하는 키워드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잘 지키자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비리 경찰이고 모종의 사건을 이제 혼자 책임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책임의 대가로 거액의 현찰과 분양받아서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를 보장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에서 늘 그렇듯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약속한 돈과 아파트를 받기 위한 이 수용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약속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또 그려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인물 관계도가 아까 지금 네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짚는다기보다는 중요한 인물만 좀 짚어보자면은, 먼저 이 지창욱 배우가 연기하는 앤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앤디가 수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물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극악무도한 빌런처럼 좀 묘사가 되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그냥 요란한 빈수레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전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스턴 프로미스의 대표 뭐 그레이스나 아니면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 본부장과의 약속도 이 앤디는 지키지 않습니다. 뭐 사고 안 치겠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지만 어느 하나 지키지 않죠. 그 이스턴 프로미스에서 수영에게,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에게 전해주라고 받은 돈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업체 이름에다 프로미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관통하는 거는 이 복수가 아니라 약속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정윤선, 그리고 극중에서는 정마담이라고 계속 불리죠. 이 정마담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이에요. 결국은 수영의 이 everything 대사로도 나오죠.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라고 하니까 everything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everything이 좋아가지고 이 수영의 편에 서게 되지만, 이 수영을 감시하라는 인물들과의 약속은 어느 하나 어기는 게 없어요. 보고를 꼬박꼬박 잘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장면에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 수영의 동선을 보고할 때 이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한 인물이 3명이나 되니까 3군데다가 일일이 전화를 다 돌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누가 전화를 받냐에 따라서 막 톤앤 매너가 막 달라지면서 이렇게 막 전화를 하는데, 그 장면 좀 웃기던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어디서 코미디를 느꼈어? 대체 어디서 이게 웃겼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깨알 같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블랙 코미디로 다가오더라고요. 수영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배우로 등장하는 이정재 배우, 이 이정재 배우가 연기하는 임석영과의 약속도 잘 지키죠. 이 수영이 출소하는 날 마중 나가달라는 약속도 지키고, 이 출소한 수영에게 위스키를 전달해달라는 약속도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정마담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크게 보자면은 이 영화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끼리 연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블랙 코미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대체 이게 어디서 블랙 코미디 요소가 있냐, 웃을 포인트가 있기나 했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임지연 배우랑 정만식 배우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블랙 코미디로 보였거든요. 이 두 분 다 능청스러운 연기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사실 이 전도연 배우보다는 이 정만식 배우랑 임지연 배우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대놓고 웃음이 터진다거나 막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코미디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블랙 코미디여서 그냥 아이고 참, 뭐 참, 뭐 요 정도의 리액션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코미디 장르만큼 취향을 많이 타는 장르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저나 저 임가님은 그 부분에서 블랙 코미디 요소를 느꼈지만, 뭐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창욱 배우가 알고 보니까 뭐 요란한 빈술이었다, 이런 게 밝혀지는 후반부도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빌런이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도 블랙 코미디 요소로 다가와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좀 웃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라고 해서 이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욕먹고 있는 여론에 비해서는 괜찮게 봤다라는 거지, 뭐 이 영화가 막 대단히 명작이고 대단히 좋은 영화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긴 하죠. 지금 네오님도 전도연 배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전도연 배우의 캐스팅이 오히려 좀 미스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전도연 배우 연기 잘하고 좋은 배우죠. 근데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 수영이라는 인물과 잘 어울렸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뭐 미장센적으로는 이 전도연 배우를 화면에서 예쁘게 멋있게 분위기 있게 담아주고자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이 캐릭터랑 배우랑 어울렸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미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오님도 정확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극 중에서 수영이라는 인물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잖아요. 뭐 다른 인물들도 뭐 대사를 통해서 쟤 싸움 잘해, 쟤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대단히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풍겨요. 이 경찰
측에서 이제 퇴출당하고 이스턴 프로미스의 경호실장 자리도 제안을 받죠. 그리고 앤디가 고용한 불량배 셋도 혼자서 상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죠. 불량배 셋 중에 한 명은 뭐 부상 상태였긴 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앤디를 좁혀고 그 불량배 셋을 그 혼자서 상대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변 인물들이 대사로서 쉬운 애 아니야, 쟤 굉장히 싸움 잘해, 이렇게 밑밥을 깔았던 거 대비 이게 싸움을 잘한다는 그 느낌이 이 관객들에게 전해졌냐, 저는 보는 내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냥 허세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불량배들과 싸움을 할 때도 진짜 이 수영이라는 인물이 싸움을 잘하고 강력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주인공 버프로 이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인물 관계도가 지나치게 복잡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 영화는 이 수영 주변 인물들의 군상극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이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많이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 많이 나오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또 많이 복잡해요. 근데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또 다 필요한 인물처럼 보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인물들을 설계하고 캐스팅한 게 아니라 감독님이랑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배우한테 나 이번에 작품 하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해서 그 배우가 오케이 하면은 그 배우를 위한 캐릭터를 나중에 만들어 넣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너무 복잡하니까 보면서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쟤랑 뭐 어쨌다는 거야? 쟤랑 저랑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미장센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던데, 사실 저는 미장센 좋았거든요. 꽤 분위기 있는 장면들을 잘 연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그레이스 사무실에 있었던 그 나무 장식 기억나시나요? 그 나무 장식도 좀 기억에 남고, 엔딩 장면에서의 그 방파제 씬,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고, 그 전도연 배우가 호텔방에 와가지고 혼자 호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위스키 마시면서 그 빗물에 젖은 창밖을,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들은 저는 꽤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스키에 물 타는 씬, 정마담이 이 수영한테 그 커다란 약간 물통처럼 보이는 데다가 얼음을 가득 담고 거기에 위스키를 꽉꽉꽉 부은 다음에 이렇게 막 흔들어서 따라주는 게 있는데, 나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 전도연 배우를 카메라에 담을 때는 어떻게든 분위기 있게 담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감독의 욕심이 느껴질 정도로 잘 담아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좀 불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겉멋만 잔뜩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리볼버는 뭐 기존의 틀을 많이 깨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긴 했어요. 물론 그 노력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이나 뭐 흥행 성적을 보자면은 아마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객이 절대 다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블랙 코미디라는 이런 요소의 조합들은 좀 흥미로웠지만, 좀 복잡한 인물 관계랑 스토리 라인 같은 것들은 저 역시도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셨는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 기대 포인트를 복수극보다는 로드무비 쪽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감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욕먹고 있는 이 여름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이런 느낌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임가님도 흥행은 못하겠다 싶었는데 하추핑한테 밀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배우들 연기 때문에 재미는 있게 봤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그냥 배우들의 연기 보는 재미로 보겠다라는 또 마음가짐으로 가셔도 뭐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볼버는 마무리를 해보고, 제 딴에는 그래도 좀 실드를 쳐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 트위스터즈부터 이야기하고, 스포일러를 포함하는 에얼리언 로뮬러스는 뒤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트위스터즈는 이 스포일러를 포함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이거는 체험형 영화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작품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위스터즈부터 이야기하고 이제 스포일러가 있는 에어리언은 제일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6년에 개봉한 트위스터의 28년 만의 후속작 트위스터즈를 4DX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미나리로 이름을 알린 정이삭 감독의 작품인데, 이 정반대의 결을 가진 작품을
어떻게 연출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윤가님이 재난 영화의 특성상 익숙한 흐름이긴 한데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 역시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본다고 하면은 뭐 전작을 보고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전작을 안 보고 갔거든요. 근데 안 보고 갔는데 거의 뭐 독립적인 영화로 봐도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보고 간 입장에서 안 봐도 뭐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작을 보신 분들은 뭐 추가로 더 보이는 요소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작을 보신 분들은 뭐 전작을 봤을 때 뭐가 더 좋았는지, 뭐가 더 보였는지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영 타입이 뭐 IMAX, 4DX, 일반 상영, 돌비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디서 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인터넷 여론이나 그 실관람 지인들 후기가 너무 좋았던 4DX관으로 감상을 했거든요. 다른 관에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4DX관에서 감상을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돈 아깝지 않은 관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표값이 22,000원이었나? 어쨌든 2만원 초반대에 일반 티켓값보다는 좀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이었는데, 이 표값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막 운전 장면이나 토네이도 장면 같은 데서는 진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운전씬의 대부분이 좀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되게 덜컹덜컹거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렸습니다. 뭐 4DX관이라고 해서 냅다 그냥 의자만 흔들어 제낀다고 해서 다 현장감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화 장면에 맞게 적절하게 효과를 주는 게 핵심인데, 요 설계를 진짜 잘 해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상영관에서는 본 게 아니라서 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4DX 상영을 선택하신다면은 진짜 후회 없이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단 허리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디스크가 있어서 치료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삼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막 실감나게 흔들어지기 때문에 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4DX 관람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가님이 오늘 4DX 같이 본 일행분이 배고파서 피자를 사 먹었는데 중간에 멀미하러 갔다고. 근데 충분히 멀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 흔들어 제낍니다. 네, TMI이긴 한데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해서 갔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끼면서 소나기가 폭우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트위스터즈 보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4DX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한 마음가짐이 좀 더 이 영화에 최적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럭키비키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하우스님도 좀 극찬을 하신 데이지 에드가 존스, 요 배우가 연기하는 케이트라는 인물이 여자 주인공인데, 이 인물은 기상 변화에 대한 촉이 되게 좋아요. 거의 뭐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의인화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기상 변화에 대한 촉이 좋은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학생 때 학교 과제로 토네이도를 소멸시키는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친한 친구들이 이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생존자 중에 한 명이 이 앤서니 라모스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하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트랜스포머 최근작에서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영화 보는 내내 황정민 배우가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헐리우드의 황정민인데? 라고 하면서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비라는 인물은 이 도로시라고 네이밍이 된 이 토네이도를 측정하는 그 모듈을 개발한 인물인데, 이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는 케이트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든 이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토네이도를 예측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본인 사업에 되는 케이트를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만난 이 글렌 파월이 연기하는 타일러라는 또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토네이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도파민 넘치는 그런 후원받은 그런 그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면서 리액션을 하면서 그런 영상을 촬영하는 유튜버예요. 근데 쇼맨십도 있고 인지도도 꽤 많은 그런 유튜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서 폭죽 쏘기 미션 뭐 그런 거 막 하거든요. 처음에는 속물처럼 보여서 이 케이트가 이 타일러를 싫어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결국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죠. 이렇게 인물 소개만 들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있죠. 지금 윤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물에
이제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인물들이 서로 지지고 볶다가 결국은 거대한 최종 보스 토네이도를 만나게 되고, 극적인 순간에 이 케이트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토네이도를 소멸시키고 사람들을 구해준다, 뭐 요런 되게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딱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재난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뭔가 되게 신선한 스토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재난 상황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연출이 됐는지, 그리고 그 재난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쫄깃하게 살아남는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토네이도의 위력을 진짜 실감나게 재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건 제가 이 4DX관에서 관람했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화면이나 사운드 연출만 봐도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라는 그 느낌은 충분히 잘 전달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 게, 뭐 실감 나면은 좋죠, 당연히 되게 좋은데 4DX용 영화라는 게 너무 입소문을 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 4DX에서만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일반관의 수요도 충분히 있어야지 영화 흥행적인 면으로 도움이 될 텐데, 일반관 대비 상대적으로 좌석이 많이 부족한 이 4DX관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정작 흥행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국내 한정 이야기고요. 그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은 충분히 뭐 흥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토네이도라는 이 자연재해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근데 토네이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작품은 진짜 완전 말 그대로 공포일 거란 말이죠.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뭐 4DX관에서 느끼는 그 실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일본에서 바라보는 이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그런 느낌일 거죠. 스즈메의 문단속이 지진에 대한 공포랑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살린 작품이니까 트위스터즈도 뭐 비슷한 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뭐 국내 대비 해외에서 좀 더 흥행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물적인 요소 이외에도 배우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데이지 에드가 존스는 하우스님도 계속 극찬을 하시는 것처럼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서도 매력있게 나왔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매력을 많이 발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야무지게 이것저것 관광지들 돌아다니고 그 영상들을 좀 편집을 해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되게 힙하게 편집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좀 내적 친밀감도 들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글렌 파웰도 좀 매니아층이 있어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라서 좀 능글능글한 역할을 좀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이런 성격의 인물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랑 목소리 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입을 항상 세모 모양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글렌 파웰의 얼굴이 아니라 가지고 묘사가 잘 안 되는데, 이 탑건 매버릭에서도 좀 능글능글 하더니 여기서도 그 매력을 잘 좀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님이 하비의 동료인 스콧을 맡은 배우는 차기 DC 슈퍼맨입니다. 어디서 봤나 했더니 어쩐지 나왔을 때도 느낌이 뭔가 쟤 약간 슈퍼맨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차기 슈퍼맨이었구나. 그리고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의 엔딩을 보자면은, 뭐 엔딩은 당연히 뭐 이런 영화의 뭐 전형적인 엔딩답게 두 남녀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만났습니다 하고 이제 끝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영화의 엔딩씬의 클리셰는 키스씬 엔딩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공항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만나면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촬영 현장이 유출이 됐는데, 사실은 이 키스씬 촬영이 됐더라고요. 이 두 배우가 키스하는 장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빼버리라고 조언을 한 게 누구냐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작품에 굉장한 흥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작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엔딩 키스씬은 빼라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거장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두 남녀 주인공이 키스를 하면서 끝이 났다면은 너무 진부한 미국 영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트위스터즈에서 처음 오즈의 마법사 동료들로 팀 짤 때 여주와 하비는 사자팀인 걸 보고 겁이 많던 사자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처럼 그렇네? 맞아요. 겁이 많던 사자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물들이 차에 탔을 때 그 차에 붙여져 있는 닉네임이랑 매칭해가지고 해석을 해봐도 좀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넌 그 생각은 못했는데 인간인 덕분에 좋은 부분 알아갑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름 블록버스터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그런 작품이었고, 이 재난 연출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다면은 4DX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강추합니다. 4DX관에서 느끼는 그 경험은 극장이 아니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이 4DX관의 경험을 하겠어요. 기왕 보실 분들은 이 4DX관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트위스터즈에 대한 감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에일리언 로뮬루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이자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에일리언 로뮬루스를 보고 왔습니다. 21세기 폭스사를 이제 디즈니가 인수한 이후 처음 공개되는 에일리언이라서 어떻게 제작됐을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SF 호러 한 편을 보고 나온 그런 만족감을 선사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 이 영화가 좋았는지,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위스터즈랑 마찬가지로 전작들을 보고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던데, 1편이나 2편을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요소들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사실 안 보셔도 작품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오님이 에어리언 시리즈를 소생시켰네요 라고 하는데, 맞아, 저도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내용은 주인공인 레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레인은 친동생과도 같은 안드로이드 앤디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버려져 있던 앤디를 레인의 부모님이 걷어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앤디는 기능 고장으로 인해서 지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조금 어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행성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행성의 광물을 캐기 위해서 그 광물을 캐는 인부들과 그 인부들의 가족을 그 행성에 체류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할당량을 채우면은 이 행성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레인이 드디어 할당량을 채워서 이제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행성 탈출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회사를 찾아가는데, 행성을 떠나게 해주기는커녕 할당량을 더 늘려버리죠. 흔한 블랙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회사 생활 꿀팁입니다. 일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저 일 빨리 끝냈는데요 라고 손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사 생활 요령이에요. 다 했어도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면은 쉬게 해줄 것 같죠? 일을 더 줍니다. 그런 슬픈 현실이 생각나서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레인에게 레인의 친구들이 연락을 해오는데, 이 버려진 폐 우주선을 찾았는데 거기에 있는 냉각 동면 포트를 훔치면은 다른 별로 떠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의 것이어서 이 앤디를 데려가야 여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 냉각 동면 포트를 가져올 수가 있다. 너도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함께 뜨자라는 제안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레인과 친구들이 폐 우주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폐 우주선이 알고 보니까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 정거장이었고, 그 우주 정거장이 왜 버려졌냐, 에리언 1편에 보면은 에어리언을 우주선 밖으로 배출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우주선 밖으로 배출된 그 에이리언을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에서 회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 우주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뭔가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 이 실험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에이리언의 역습을 받았을 거고, 그 우주정거장은 에이리언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우리 용감한 주인공 일당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 일행은 이 에이리언 무리로부터 생존해서 무사히 냉각 동면 포트를 가지고 원하는 행성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에이리언 로뮬루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화를 내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줄거리를 쭉 읊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땠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제인 로뮬루스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뮬루스는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고, 이 로마의 초대 왕이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우주 정거장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 쌍둥이의 이미지를 따와서 로뮬루스라는 이름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1편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주로 배출된 이 에이리언을 이용해서 유전자 변이 실험을 진행한다라는 게 이 영화의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뮬루스가 로마를 건국하였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웨이랜드 유타니사의 야망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로물루스 구역으로 갔을 때 이 늑대의 젖을 빨고 있는 로물루스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과 짐승의 혼합이라는 의미에서 영화 후반에 나오는 그 크리처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의 목적은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바가라는 그런 행성으로 떠나는 것이 목적인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꾼다라는 점에서 이 로물루스의 로마 건국 신화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부제를 로물루스로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영화 감상을 하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팝콘이나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 입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는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뭐야, 스피커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무음 상태로 시퀀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컵홀더에서 음료수 컵을 뭐 들었다 놨다 할 때 나는 그런 달그락 소리조차도 좀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흐르니까, 다시 영화상에서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때 타이밍 잘못 맞춰가지고 입에 팝콘이라도 넣었다가는 씹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그 팝콘 녹여 먹으려다가 진짜 에이리언처럼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작품의 감독이 페데 알바레즈라는 이 감독님이신데, 요 감독이 맡는다라는 게 알려졌을 때 많은 에이리언 팬들이 반가워했죠. 그 이유가 이 감독이 소문난 에일리언 시리즈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이 에일리언 덕후가 직접 만드는 에일리언 시리즈라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은 이 이블 데드, 그리고 맨 인 더 다크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모두 다 호러 매니아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바바님께서 설정 자체가 맨 인 더 다크입니다. 장님 대신에 제모노포가 있는 빈집을 털러 들어갔으니, 그렇네요. 그 큰 맥락에서 보면은 맨 인 더 다크랑 똑같네요.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에일리언 1편이 SF 호러에 가깝고, 에일리언 2편은 액션물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이 1편에서의 그 SF 호러적인 그 느낌을 그리워했던 팬들한테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대감을 감독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모두 만족을 시켜줘서 저 역시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단 뭐 기체 디자인이나 기체 내부에 있는 그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전 에이리언 시리즈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실 지금 시대에 이 우주선을 다시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뭐 내부 디자인의 경우에 뭐 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큰 스크린을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님은 1970년대랑 80년대에 만들어줬었던 그런 에일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CRT 모니터스러운 그런 화면이랑 깨끗하지 못한 이 스크린 화질이 오히려 더 힙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과거 에일리언 시리즈에 대한 존중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인가님도 너무 만족해서 감독님이 이 시리즈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느껴질 정도로 전작들에 대한 존중이 보였습니다 라고 하고, 네오님도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 감독 생각에 과거 시리즈에 있었던 이 디자인이 뭐 아무리 뭐 존중을 하고 한다고 해도 너무 구리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바꿨겠죠. 근데 그 현 시대에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뭐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뭐 사용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호러를 잘하는 감독답게 호러 연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폐우주선이라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우주라는 이 장소적인 배경 때문에 제한되는 빛,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크리처와의 사투를 벌여야 된다. 뭐 요런 재료들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좋은 재료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어떤 요리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면서 좀 육성으로 우와 했던 연출들 몇 개를 꼽아보자면은, 일단 우주선 내부 통로가 좀 선형 구조거든요. 거기서 페이스 허거와의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마치 카 체이싱 장면처럼 이 뒤에서 쫓아오는 페이스 허거를 이제 카메라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쭉 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 그렇게 촬영을 해놓으니까 진짜 내가 이 페이스허거들한테 쫓기는 느낌이 들면서 이 긴장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허거가 사람의 위치를 뭐 열과 소리로 감지한다, 뭐 이런 요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스허거가 있는 공간의 온도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이동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페이스허거가 득실거리는 그 장소를 주인공 일행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와, 그 장면에서 저도 숨을 참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한술 더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쫓기고 있는 주인공 일행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그 주인공 일행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 전화 응대를 안 하면은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친구가 죽게 생겼고, 전화 응대를 하자니 지금 이 페이스허거들이 득실거리는 공간을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와, 이런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그런 긴장감 있는 상황들을 되게 잘 연출을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가님이 그 장면에서 관객들의 탄식이 들려왔다. 그 전화 걸려올 때 탄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 감독의 전작인 맨 인 더 다크에서 제한된 시야를 활용한 서스펜스 연출에 이미 뭐 통달을 했다라는 이런 평을 받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스킬을 이번 작품에서 아낌없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장소가 우주니까 이 빛이 있는 공간이랑 없는 공간이랑 이 명암 차이가 확연하게 났는데, 이 어둠 속에서 언제 크리처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또 제가 지나치게 쫄보여가지고 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위기 상황이 한번 지나간 것처럼 연출을 해놓고 힝 속았지?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놀래키는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근데 언제 한 번 더 놀래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그냥 인물들끼리 그냥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도 계속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저렇게 그냥 일상 대화하고 있는데 등 뒤에 뭔가 쓱 지나갈 것 같고, 아니면 뭔가 갑자기 빰 나올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감독이 관객 조련을 되게 잘하는 게, 저렇게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긴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되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인물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아까 뭐 별거 없이 그냥 지나갔더라 라고 하면서 안심을 했더니 갑자기 뭔가 빵 나오면서 놀래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방심하고 있다가 진짜 깜짝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 심리를 가지고 쥐락펴락 하는데 통달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쫄보라서 좀 더 크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억에 나는 연출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 무중력 상태에서 에일리언들이 흘리는 그 산성피를 이용한 그 서스펜스가 있어요. 이 에일리언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죽이게 되면은 이 산성피가 우주선 바닥을 녹이니까 결국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선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에일리언을 죽이고 산성피도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성피를 피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런 연출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는데, 새로운 주인공인 레인도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강인하게 변해져 가는 모습을 잘 연기를 해줬고, 특히 인상에 남는 배우가 2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레인과 남매처럼 지내는 이 안드로이드인 앤디를 연기했던 이 데이비드 존슨, 요 배우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장이 난 안드로이드라서 이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어눌하거든요. 엄청 마음은 순박한 그런 인물로 나와요. 행동 목적의 1순위도 이 레인이 이로운 선택을 해라 라는 이런 행동 목적을 1순위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우주정거장에서 열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폐기되어 있던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이식을 받는데, 그 이식을 받음으로 해서 행동 목적 1순위도 레인을 뭐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에 이로운 행동을 해라, 이걸로 바뀌고, 원래는 순박했던 애가 완전 그 사고방식이 MBTI로 따지자면은 이 MBTI T100%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손상되어 있던 신체 능력도 복구가 되어서 인간 몇 배의 힘을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 에일리언이잖아요. 그래서 가수 에일리의 노래처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무리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뱉고 보니까 완전히 무리수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전후의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더라고요. 나 지금 달라졌어. 나 지금 상당히 티야. 뭐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도 그냥 얼굴 표정이나 눈빛만으로도 표현을 다 해내더라고요. 진짜 연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분 연기가 훌륭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K라는 인물이 나와요. 배우 이름은 이사벨라 메르세드라는 요 배우가 연기하는 K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페이스허거에 감염된 동료에게서 이 체스터 버스터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때 비명 지르는 연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싶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체스터 버스터를 처음 목격을 하고 비명 지르는 연기가 잘하더라고요. 진짜 실감나게 잘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예고편에도 나오는 거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예고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라는 이 캐릭터가 임산부거든요. 영화 초반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힐 때 느낌이 쎄하죠. 에리언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야, 저거 무슨 사단이 나도 나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영화 후반부에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부상을 많이 입어서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웨이랜드 유타니에서 이제 에이리언으로부터 실험을 해서 만든 그 약물을 스스로에게 주사를 하죠. 그래서 이 약물을 스스로에게 주사하는 이유가 뭐 본인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살아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약물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통이 오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마치 복숭아 씨처럼 생긴 이상한 걸 이제 낳게 되죠. 그 복숭아 씨 같은 게 갈라지면서 인간도 아니고 에이리언도 아닌 이상한 괴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고, 이 주인공인 레인과 함께 이 최후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괴 생명체가 처음에 자기를 낳아준 K한테 이렇게 저벅저벅 다가간단 말이에요. K한테 다가갈 때 전 처음에 이렇게 다가가서 마미 이러면서 이제 한국말로 엄마 이러면서 뀨 엄마 이러면서 되게 이게 혓바닥도 되게 징그러운 혓바닥인데 그걸로 이렇게 좀 할랜다든가 엄마를 알아보고 예쁜 짓을 애교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이 사정없이 해치더라고요. 포에서 한번 엄마, 뭐 마미 뭐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번에서도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림없더라고요. 네오님이 괴 생명체가 CG인 줄 알았는데 농구 선수 로버트 보보로츠키가 분장한 거라고 합니다. 오, 맨 얼굴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레인한테 괴 생명체는 참교육을 당하는데, 참교육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지 애미도 몰라봐서 지 애미도 몰라본 죄로 마지막에 그렇게 처참하게 참교육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에이리언 시리즈를 관통하고 있는 공포의 정서 중에 하나가 이 출산의 공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K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배우가 정말 그 과정을 잘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이 크리처 디자인이, 이게 아까 뭐 네오님이 실제 농구 선수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크리처 디자인이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쾌하게 디자인했지 싶을 정도로 이 생긴 것도 혐오스러운데 마지막에 해치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제 사운드 빵 터트리면서 눈앞에 빵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점프 스퀘어 장면에서는 제가 만약에 손에 팝콘을 들고 있었으면은 다 집어 던졌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진짜 화들짝 놀랐어요. 거기서 놀라면서 저도 모르게 와 씨발 이랬거든요. 진짜 육성으로 와 씨발 이랬는데, 이 제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뭐 아마 제 양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놀랐기 때문에 제가 우와 씨발 하는 거 못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은, 에이리언 로뮬러스는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고, 이 기존 시리즈에 대한 존중과 이 시리즈의 신작이라는 책임감까지 모두 담아서 잘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액션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호러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마 호러 영화의 팬이라면은 뭐 만족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징그러운 거 못 본다 이런 분들은 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라면은 같은 감독님이 추후 시리즈도 몇 편 더 만들어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만족감 있게 봤던 그런 작품
작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메테우스랑 커버넌트를 통해서 뭐 막 인류의 기원을 다루고 막 비밀을 다루고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았는데 옛날에 그 고전 에일리언 시리즈에서의 그 원초적인 그런 의미 부여 이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정말 그 호러 영화로서 아니면 액션 영화로서 그런 장르적인 특성에 집중했던 시리즈의 느낌이 그리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이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하우스님이 커버넌트 후속작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좋았지만 이 프로메테우스나 커버넌트에서 그려졌던 그런 여러 가지 떡밥들 이런 것들도 꽤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버넌트의 후속작이 나와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변칙 개봉을 하다 보니까 이 에일리언 시간선상의 순서들이 좀 뒤죽박죽이에요.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우스님이 그런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라서 무기류의 화력도 뒤죽박죽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가님이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도 좋아하는데 후속 예정이었던 어웨이크닝 제작 소식이 깜깜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작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도 매번 달라서 설정도 막 바뀌는 기묘한 시리즈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거 보면은 참 매력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영화 리뷰만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개봉작 소개나 이런 거는 사실 이번 주에 개봉작이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자, 지금 이 필사의 추격 뭐 이런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지금 영화관 가시면은 영화 상영 전 예고편으로 많이 틀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성의 없게 만든 느낌이 드냐면은 공식 예고편의 썸네일에서 배우 이름을 틀려놨어요. 이분이 박성웅이고 이분이 곽시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식 예고편 썸네일에서 배우 이름의 순서조차 틀리는 이런 작품을 뭐 소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늘봄 가든 역시도 뭐 딱히 뭐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작품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다른 거 없이 영화 리뷰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